1994년 9월 14일 오후 4시 울산의 온산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이 중소기업의 사장 42살 소모 씨. 이날 오전 매주 한 번씩 열리는 회의에 아무 말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던 소 사장은 오후에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는 갑자기 돈을 붙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받은 직원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묻자 1억 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직원은 서둘러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모인 돈은 8천만 원. 소 사장이 직원에게 돈을 갖고 오라고 한 곳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6교 밑. 당시 집은 서울, 회사는 울산이었던 소 사장이 광주로 오라는 것이 의아했지만 이 직원은 소 사장의 말대로 8천만 원이 담긴 가방을 들고 곧장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 사장은 중간에 다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갖고 광주 고속버스터미널로 오라며 약속 장소를 바꿨습니다. 직원이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또다시 소 사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갖고 광주시외 버스터미널 6교 밑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뀐 약속 장소. 직원은 멀리서 오는 소 사장의 승용차를 보고 다가가던 중 차에서 내리는 사장의 행색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고 이마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소 사장은 낮은 목소리로 납치됐어. 빨리 가. 따라오지 마. 이렇게 짧은 말만 남긴 채 돈가방을 들고 승용차에 타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긴박했던 순간에 소 사장이 직원에게 짧은 구조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소 사장과 헤어진 직원은 곧바로 사장님이 납치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울산과 광주 경찰은 서로 관할을 떠넘기거나 회사가 어려워서 소 사장이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냐며 제때 수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 사장을 납치한 범인은 누구이며 그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사건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나흘 뒤인 1994년 9월 18일 새벽 2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한 여성이 찾아와 다짜고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범죄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현실이라고 차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악마예요. 사람들을 납치해서 죽였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 생각한 경찰은 그녀의 팔목을 걷어 혹시 마약 투약한 흔적이 있는지 살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초경찰서 강력 1반장이었던 고병천 형사는 잠자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27살 이모 씨, 그녀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이자 악사인 36살 남성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에서 드라이브를 하던 중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 함께 납치된 동료는 살해됐고 전라북도 장수에서 시신을 운전석에 싣고 차량과 함께 절벽 아래로 밀어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 괴한들이 부부를 납치해 8천만 원을 빼앗은 뒤 총으로 쏴 죽였다고도 했습니다. 괴한들이 3명의 사람을 죽였다. 고병천 반장은 낮에 읽었던 신문기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부부가 납치돼 8천만 원을 빼앗겼다는 것. 여성 이 씨의 진술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고병천 반장은 시신과 함께 차량을 절벽 아래로 밀었다고 한 전라남도 장수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경찰에 접수돼 있었고 언론 보도에 나지 않아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납치된 중소기업 사장 소 씨의 휴대폰을 추적한 결과 소 씨의 휴대폰이 범인들의 은신처로 알려진 전남 영광에서 마지막으로 끊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한
서초경찰서 강력 일반 형사 7명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범죄 유형에 바짝 긴장하며 전남 영광으로 향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꽉 막힌 도로에는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출발한 다음날 새벽 4시에 도착한 형사들은 전남 영광군 불가면 금계리에 있다는 범인들의 은신처를 수색 2시간여 만에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한 현장으로 보기에 집 외관이 너무나 예상 밖이었습니다. 연두색 담벼락에 분홍색으로 칠해진 주택. 이런 곳에서 정말 살인사건이 발생했을까 잠시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곧장 검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처음 검거된 사람은 부두목 강동은. 전날 술을 마셨던 강동은은 해장을 하기 위해 아침 7시 반쯤 콩나물을 사러 차를 몰고 시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지나던 차들도 많이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던 만큼 경찰의 미행을 금세 눈치챈 강동은은 전속력으로 도망쳤고 경찰이 강동은의 차량을 들이박으며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동은의 자백을 얻어내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범인들을 붙잡기 위해 형사들은 현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섭외했습니다. 범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현지 사투리로 전화를 걸어 강동은이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강동은의 소지품을 줄 테니 파출소로 오라고 전했습니다. 김현양과 이경숙, 문상록을 유인하는 데 성공한 경찰. 문상록은 파출소 앞에서 김현양과 이경숙은 승용차를 두고 도주했지만 20km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제 남은 조직원은 2명. 형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한 뒤 범행 장소였던 그들의 아지트를 덮쳤습니다. 배경옥은 경찰의 공포탄 소리에 놀라 항복했지만 강문섭은 뒷문을 통해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속옷바람으로 도망간 강문섭도 얼마 되지 않아 주민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중무장이 된 그런 상태로 제가 인식을 하고 일단 나머지 최소한 상대방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잡은 범인만 수백 명이 넘는 베테랑 형사들도 검거 당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범인들의 표정에 경악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단서로 경찰의 검거 작전이 성공하면서 지존파의 실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1994년 9월 19일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으며 공분을 샀던 지존파. 지존으로 불리던 두목 김기환의 별명을 딴 이름입니다. 두목 김기환을 시작으로 부두목 강동은, 행동대장 김현양, 조직원 문상록, 백병옥, 강문섭, 송봉우, 그리고 강동은의 애인 이경수까지 조직원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두목 김기환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우등상을 받는 등 공부를 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어머니마저 중풍으로 쓰러지자 학교를 자퇴하고 고향을 떠나 부산으로 가서 합판과 신발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어머니에게 붙이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나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몇 년간 공사 현장과 강원도의 탄광에서 일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도박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행한 삶을 모두 사회의 탓으로 돌렸고 부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과 복수심을 키워나갔습니다. 1992년 말부터 범죄 조직 결성을 꿈꾸게 된 김기환은 전남 한평의 도박장에서 알게 된 강동은, 문상록, 송봉우와 뜻을 모았고 이들의 소개로 강문섭, 백병옥, 김현양이 합류하며 범죄 조직이 결성됩니다. 이들은 모두 두목 김기환을 지존으로 부르면서 조직 이름을 고대 그리스어로 야망이란 뜻의 마스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와 아지트를 마련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대전과 분당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김기환의 어머니 집을 범행을 위한 아지트로 개조했고 동네 주민들에게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속여 의심을 피했습니다. 집을 개조한 뒤에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집들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존파는 당시 유행했던 이른바 야타족과 오렌지족 등 부유층에 대해 무차별적인 불만과 적개심을 키워나갔는데 이들의 삐뚤어진 심리는 범행 과정이나 검거 이후 진술 등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 그 자체였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너무 차이나고,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너무 그러고 무시하고, 항상 없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하루에 뭐 솔직히 우리 서민 같은 사람들은 몇백만 원 벌기 힘듭니다. 근데 하루에 그렇게 쓰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만 상대했습니다. 약자는 안 건드렸습니다. 더 주기 싶었는데 못 주겠으면 하나님 매책뿐이에요. 이들의 아지트하는 마치 살인공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아방궁이라 부르며 범행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겉모습은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었지만 비밀 통로로 연결된 지하실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돋는 끔찍한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신고를 한 여성의 동료인 악사 남성과 중소기업 사장 소씨 부부가 희생됐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살인과 배신자 처단을 위해 조직원들이 직접 만든 살인공장. 굵은 이중 철장 시설이 되어 있는 철제 감옥 곳곳에는 피해자들의 핏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감옥 옆에는 가로 세로 2m, 높이 1m가량의 소각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연통은 이미 시체를 태워버렸음을 짐작해 했습니다. 시체 태우는 냄새를 들키지 않기 위해 돼지고기를 구워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한 일당. 이들이 저지른 범죄 수법은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잔혹했습니다. 지존파의 첫 범행은 1993년 7월에 시작됩니다. 7월 18일 밤 11시 충남 논산시 두개역 철길 아래에서 귀가 중이던 23살 최 모양을 승용차로 납치한 뒤 대전 유성구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안매장했습니다. 당시 은행원이었던 최 양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다 아버지 병 치료를 위해 어릴 때부터 공장을 다니기도 했던 효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목 김기환이 직접 살인 시범을 보였습니다. 김기현이 죽이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 이렇게 죽인 거라고. 진짜 그럼 연습에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연습입니다. 그걸 보는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담담했었죠. 시신은 다음해 5월 벌초를 하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 살인은 첫 범행 한 달 뒤인 1993년 8월에 발생합니다. 조직원이던 20살 송봉우가 첫 범행 이후 악몽에 시달리다 조직의 자금 2천만 원 중 300만 원을 훔쳐 달아나자 경기도 시흥에 있던 송 씨의 친척 집에서 붙잡아 자신들의 아지트가 있는 전남 영광으로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이듬해인 1994년 6월 두목 김기환이 영광군 고향 선배의 조카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간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목을 잃은 지존파 일당은 강동원을 부두목으로 삼고 감방에 있는 김기환으로부터 모든 범죄 지시를 받은 뒤 본격적인 살인 행각에 나서게 됩니다. 1994년 9월 8일 새벽 3시 전남 영광의 아지트를 떠나 경기도 양평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이들은 그랜저 한 대를 발견합니다. 서초경찰서에 제보했던 여성 이 씨와 동료 악사가 타고 있던 차였습니다. 지존파는 포터 화물차로 그랜저 앞을 가로막은 뒤 르망 승용차로 뒤쪽을 막아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가스총과 칼 등으로 위협한 뒤 두 사람을 납치해 아지트로 돌아온 일당.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노리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랜저도 700만 원에 구입한 중고차였습니다. 당초 두 사람을 모두 살해할 계획이었던 일당은 결국 남성만 죽이기로 합니다. 남성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한 뒤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사시켰습니다. 이때 같이 납치한 여성 이 씨도 함께 목을 조르도록 해 자신들의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신고를 못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숨진 남성의 시신은 전남 장수군의 한 고개로 옮겨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뒤 18m 계곡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입니다. 도로에는 스키드 마크도 남겨 완전 범죄를 노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닷새 뒤인 9월 13일, 이들은 굶주린 야수처럼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 공원묘원에 벌초를 하러 온 한 부부가 이들의 마수에 걸려들었습니다. 울산의 온산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소 씨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들 부부의 승용차 역시 그랜저. 당시 고급 승용차인 그랜저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부부는 지존파에게 납치됐습니다. 공기총을 발사해 납치하고 부부를 아지트로 끌고 온 일당. 이전 피해자와는 달리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내고는 풀어주겠다는 조건으로 몸값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8천만 원 뺏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택시 아저씨한테 잡혀갖고 어. 시체 다 처리해줄 테니 돈 요구하더라. 그런 식으로. 저기 회사에 전화하라고 그랬어. 이들이 시킨 대로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소 사장은 광주시외 버스터미널에서 회사 총무부장으로부터 8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던 사장 소 씨. 하지만 아내가 인질로 잡혀 있는 데다 돈만 주면 정말로 풀어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순순히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돈가방을 받고 아지트로 돌아온 이들은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사장 소 씨를 공기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소 씨를 공기총으로 쏜 사람은 일주일 전 경기도 양평에서 납치됐던 여성 이모 씨. 이어서 소 씨의 부인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소 씨 부부의 시신을 토막낸 것도 모자라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은 가슴 부위를 떼어내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도 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인간이 포기하려고. 공사장 막노동꾼과 공장 현장직 출신인 이들은 1993년 7월 조직을 결성한 뒤 자신들만의 행동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지존파 행동강령은 첫째, 돈이 많은 자를 증오한다. 둘째,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셋째, 배신자는 죽인다. 넷째,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였습니다. 1년여에 걸쳐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지존파.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은 자칫 빙산의 일각이 될 뻔했습니다. 이들이 무려 1200명이 넘는 유명 백화점의 고객 명단을 입수해 대량 살상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백화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압구정 현대백화점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돈 많잖아요. 그거. 몇 사람 정도 손보려고 그랬어요? 어디 싸우겠다. 악마들의 소굴을 탈출했던 여성 이 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손에 무참히 희생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 씨의 탈출 과정도 극적입니다. 9월 15일 중소기업 사장 부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한 지존파는 다음 날인 9월 16일 아지트에서 대량 살상을 노리고 다이너마이트 투척 훈련을 하다 김현양이 머리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일로 김현양은 영광시내 병원으로 치료를 가면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 이 씨를 데리고 갑니다. 김현양이 현금 50만 원과 휴대폰을 맡기고 병원으로 들어가 치료를 받는 사이 이 씨는 택시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씨의 상태를 보고 택시기사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이 씨는 폭력배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영광에 있는 폭력배는 내가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이 씨는 택시기사도 지존파와 한패가 아닌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근처의 포도밭에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포도밭 주인에게 부탁해 렌트카를 타고 대전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범인들이 다시 쫓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택시로 바꿔 타고 서울에 가서 서초경찰서를 찾게 됩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탈주곡이 이렇게 성공하면서 지존파의 살인행각은 서서히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악마라 부른 지존파는 검거 당시 공기총과 전자봉, 군용 대검, 도끼,
전자충격기, 칼이 내장된 등산용 지팡이, 무전기, 그리고 현금 3,500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김기환,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백병옥, 강문섭. 이들에게는 살인강도, 사체유기, 사체훼손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극악무도한 범행에 검찰은 지존파 6명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앗아가 버린 이들은 악마의 대리자들이다.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적 불균형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억지에 불과하다. 단지 돈을 모으기 위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죽이는 엽기적인 살해 행각을 벌인 만큼 관용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밝힌 사형 구형 이유입니다. 강동은의 애인이었던 이경숙은 정상이 참작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1998년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또 불가항력적으로 지존파의 협박에 못 이겨 동료 악사를 살해하는 데 참여한 뒤 탈출해서 신고한 여성 이 씨는 기소하지 않고 지방의 집과 직업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목 김기환은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에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한스럽다는 광기에 찬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압구정대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많이 되고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으면 하나님의 책뿐이에요. 그걸 못 이루세요. 마지막 순간에는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랐던 방청객들도 줄곧 당당했던 그의 태도에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연쇄살인을 일삼으면서도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지존파. 인간 너태우는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요? 이건 세상과 그것이요. 지존파는 형이 확정된 지 25일 만인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지존파를 자생적으로 생겨난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과정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일종의 탈락된 노동 집단, 비노동 집단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화되고 그 범죄자화된 게 집단화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존파. 그 다음에도 여러 파가 많았잖아요. 얘들은 그 기존에 있는 조폭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자생적인 반사회적인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형태의 그 홍콩 영화를 보고 그걸 따라 했는데 방법도 좀 일천하고 그렇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잡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이 거기까지 간 거죠. 극단적인 살인 인육을 먹었다는 등 뭘 했다는 그건 사실 의미가 없고 그건 어쨌든 집단화된 범죄로 갔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안타깝죠. 지존파 사건이 알려진 뒤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이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중소기업 사장 소 씨의 편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 씨는 지존파에게 쓴 석 장짜리 편지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다 하고 또 돈은 벌면 되니까 그리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에도 알리지 않겠으니 제 아내와 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부탁드립니다. 라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아내와 딸들을 걱정했습니다. 또 저도 근근히 마련한 회사 이혼이 꼭 살려서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15일 날 돈을 막지 못하면 부도 위험이 있습니다. 라며 자신의 노력으로 소중하게 키워낸 회사에 대한 애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과 회사를 생각하며 써내려간 처절한 호소는 안타깝게도 소 씨가 생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됐습니다. 광기 어린 살인 행각에 부모를 잃은 두 딸은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정적이셨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플 때 이제 옆에서 이제 납치와 살인, 사체 소가까지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행동을 일삼은 희대의 살인자 조직
지존파. 죄의식 하나 없이 증오와 비웃음만이 가득했던 이들의 범죄 행각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4년 2월 8일) 오후 2시 30분쯤 울산 서부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이 남성은 울주군 상북면 울산과 밀양을 잇는 도로인 일명 울밀선의 가지산 휴게소 비탈길에서 시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신고만 하고 끊어버린 한 통의 전화에 경찰서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신을 봤다는 현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언양지구대 경찰들이 먼저 출동했습니다. 신고자의 말대로 산비탈 아래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등을 보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에다 수풀이 무성해 평소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외진 곳에서 발견된 시신 한 구. 이때 경찰은 누군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진 실족사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은 비탈길을 내려가 나뭇가지를 헤치며 어렵게 현장에 접근한 경찰. 놀랍게도 시신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평소 차량들이 드나들지 않는 도로변. 여성은 왜 10m 높이의 낭떠러지 아래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일까?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경찰은 시신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봐도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 차갑게 굳어버린 그녀의 몸 위로 쌓인 하얀 눈은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고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것을 짐작해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살인사건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녀의 양 발목이 초록색 끈으로 결박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신발은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뒤굽이 떨어져 나갔거나 심하게 긁힌 구두. 사건 당일 그녀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현장에서 살인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시신을 곧장 관내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성의 셔츠와 팬티에 점점이 묻어있던 혈은 대퇴부에서는 눌린 자국도 발견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꽁꽁 언 시신을 드라이기로 녹여가며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집중한 경찰. 그 과정에서 이마와 콧 등 뺨 부분에서 여러 개의 표피 박탈과 턱 아래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질식사를 의심해 눈꺼풀을 뒤집어도 봤지만 일혈점이라고 불리는 붉은 점은 없는 상태. 경찰은 피해자가 여성인 만큼 성폭행 여부도 꼼꼼히 살폈지만 살해 당시 여성은 생리 중이었으며 정액 반응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신의 부패와 건조로 인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식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문 채취도 쉽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동안 경찰은 울산과 부산 등 인근에서 사라진 여성들의 실종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종 시기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실종 신고된 여대생 20살 최 모양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했던 경찰은 최 양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시각이 새벽 4시. 경찰 수사가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여성의 모습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별 모양의 귀걸이와 목걸이, 목 부위 흉터를 통해 발견된 시신이 최 양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의 수사는 이제 범인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발견 장소에서 살해와 관련된 특이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견 장소와 살해 장소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적이 드문 장소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건 지리에 밝은 사람의 소행이며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고 면식범에 의한 우발적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방어운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를 결박한 시기는
죽고 난 뒤였으며 초록색 끈을 쪼개어 이중으로 묶을 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부산 시내 모 대학교에 다니던 최양은 평소 성격이 활발해 교우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정리정돈도 꼼꼼히 잘했다는 피해자. 경찰은 피해자 거주지에 대한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생과의 연락이 닿지 않던 언니가 실종신고를 하기 전 동생의 자취방을 찾은 겁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어질러지고 어수선한 방을 보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한 언니. 결국 사건 현장을 훼손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깨끗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자취방의 모습에 경찰은 이곳이 살해 현장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시 언니는 피해자와 떨어져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부산에 사는 동생이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니의 말에 따르면 2004년 1월 6일 저녁 7시경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용돈을 달라는 말과 함께 남자 관계 때문에 힘들다며 고민을 토로한 동생. 50분간에 걸친 자매의 통화는 동생이 약속이 있다는 말에 끝이 났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동생의 말에 용돈을 붙이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웬일인지 동생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연락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동생의 부산 자취방으로 찾아간 언니. 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실종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최양을 살해한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용의선상에 유력하게 떠오른 사람은 모 병원의 레지던트 수련회. 경찰은 곧장 이 남성을 만나러 갔지만 완벽한 알리바이에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경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레지던트의 증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과 채팅으로 만나 가끔씩 성관계를 가졌을 뿐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 과연 최양은 누구를 만나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경찰의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언니와 전화한 이후 마지막 통화 기록 속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당시 의대생으로 언니와 통화한 그날 자정 무렵 외국으로 연수를 떠나기 전 전화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통화 시간도 9분으로 짧지 않았지만 이 의대생과의 관계에서도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 사찰에 보살을 주목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언니와 자란 최양에게 학비를 지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최양의 성장을 도우며 때로는 부모의 역할을 자처했던 보살. 보살이 용의선상에 올라간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던 아들을 최양과 연결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최양이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 즉석 만남을 한 남성 등 수없이 많은 관련자들을 수사했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되며 경찰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남은 용의자는 단 한 명, 바로 최양의 고등학교 선생님 40살 정모 씨였습니다. 최양의 주변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두 사람 사이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연관계로 알려져 뒷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최양이 사망하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랑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었던 정 씨. 하지만 결혼까지 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를 진행하기는 조심스러웠던 상황. 경찰은 최양과 교사 정 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양이 언니와 소식이 끊긴 건 2004년 1월 6일 저녁 7시 50분. 언니와 통화하기 전인 오후 4시쯤 정 씨가 최양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던 최양은 저녁 7시쯤 누군가로부터 공중전화로 걸어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중전화의 위치는 부산 부민동이었습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에 답장이 없자 정 씨가 직접 최양의 자취방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었고 결국 자취방까지 들어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정 무렵 통화한 의대생과의 전화입니다. 의대생과 통화를 마친 시간까지는 최양은 확실히 살아있었습니다. 이후 살해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양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의대생과의 통화 이후 시간에 교사 정 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정 씨가 당시 자신의 집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와 같이 집에 있었다면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전화를 끊은 7시 50분 이후 정 씨가 자취방을 찾아왔고 최양이 의대생과 통화할 때까지도 두 사람은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자정 무렵 걸려온 전화가 길어지자 옆에서 지켜보던 정 씨가 질투심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최양을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선생님을 검거하기 위해 최양의 언니와 정 씨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사 정 씨가 언니를 만나자마자 건넨 말은 동생과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가끔 과제를 도와주기 위해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형사들은 주변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 씨가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제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차량을 압수하고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정 씨는 범행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량에서 죽은 최양의 유전자와 동일한 혈흔이 발견되며 경찰은 정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교장과 함께 학부형이 운영하는 주점에 갔다. 아는 교수를 만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정 씨. 하지만 아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양이 아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선생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말한 교사 정 씨.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최양이 대학생이 되고 주변 관계가 넓어지면서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양은 많은 남성들을 만나면서 학창시절 멋있게 보였던 선생님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소홀해진 이유가 다른 남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생긴 질투심과 의심이 결국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재직하던 학교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 학교 생활도 성실했고 결근 한 번 없었던 차분하고 조용했던 윤리과목 교사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며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 과정에서도 교사가 제자에게 매우 강한 집착을 보였다며 가정까지 있는 사람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사 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죽여야 될 이유도 없고 죽인 사실도 없습니다. 예. 최양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끼고 챙겨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고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어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시체를 유기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선생님은 남은 일생을 학교가 아닌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최양이 너무 어린 나이에 남자를 알게 되고 일찍 성에 눈을 뜨게 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즐기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으로 분석하며 원인은 선생님에 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스승과 제자의 사랑. 결국 스승이 제자를 죽이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2012년 7월 20일)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원룸에는 27살 언니와 23살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원룸 거실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던 동생의 비명소리에 방에서 자고 있던 언니가 놀라서 깬 뒤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언니가 발견한 동생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 동생은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채 침대 옆 거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놀란 언니는 급히 119에 구조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신고 전화를 하던 언니도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생에 이어 언니도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다급했던 당시 상황은 119 통화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칼이 찔려서 출혈이 심하다. 네. 그런 내용 주고받는 사이에 그 비명 소리 들리면서 전화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비명 소리에 이제 뭐 약간 그 핸드폰 뺏는 소리도 들리고 예, 그랬었거든요. 언니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은 경찰과 함께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언니와 동생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동생은 거실에 있는 침대 옆 방바닥에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엎드려 사망해 있었습니다. 동생은 오른쪽 목과 쇄골, 다리 등에 자창이 있었고 침대와 주변에는 많은 피가 보였습니다. 언니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안방에서 천장을 바로 보고 누운 채 발견된 언니는 가슴 중앙과 아래, 왼쪽 배, 옆구리, 왼쪽 목 아래, 왼쪽 손등 등에 무려 12군데나 찔린 자창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팔에 방어흔이 있었지만 언니는 방어흔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발견하고 119에 전화를 하는 무방비 상태에서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 경찰은 곧장 살인범을 잡기 위한 수사에 돌입하고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상가밀집 지역으로 다행히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0분경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옷을 위아래 입은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상가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약 1분 후 밖으로 나옵니다. 이후 약 1분이 지난 3시 12분경 남자는 다시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3분 후 들어갔던 건물 옆 골목에서 손에 식칼을 든 채 뛰쳐나오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골목 안으로 들어간 것은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쓰고 있던 모자도 없이 얼굴을 훤히 드러낸 채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간 범인. 숨진 자매의 부모님은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4년 전인 2008년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7살 김홍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김홍일을 가게에서 약 5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이후에도 한 달에 2-3번 정도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일손을 거들어줘서 승용차 기름값에 보태 쓰라고 용돈을 주기도 했다면서 딸과 나이가 비슷해 잘해줬는데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늦게 일하는 부모님을 위해 퇴근 후에 늘 가게 일을 도와주러 왔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 부모님은 소중한 두 딸을 너무나도 허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이때부터 경찰과 김홍일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김홍일은 사건 당일 본인 소유의 검은색 승용차를 사건 현장으로 몰고 왔다가 범행 후 다시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김홍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김홍일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 주변과 김홍일의 거주지 등 40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2시간이 지난 새벽 5시 10분경 김홍일은 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차를 이용해 멀리 달아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8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 경기도 여주 휴게소에서 또다시 기름을 채운 뒤 다음날 정오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칠곡 하행휴게소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곡 휴게소에서 또 주유를 하고 과자와 아이스크림, 담배도 구입했습니다. 이어 그날 밤 11시경에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휴게소에서 기름을 넣고 이번에는 부산 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장의 한 편의점 CCTV에 찍힌 김홍일은 물과 이온음료, 샌드위치를 구입했습니다. CCTV에 찍힌 김홍일은 범행 당시 왼손에 입은 부상을 숨기기 위해 호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나온 대학 주차장 인근 공터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경찰은 김홍일의 차량을 발견했는데 차 안에는 김홍일과 두 자매의 휴대폰 그리고 김홍일의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또 도주기간 중에 자신이 먹은 과자 포장지와 음료수통 등이 수북이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홍일이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인근 공터와 대학 주변에 대한 수색과 탐문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또 김홍일이 범행 전 지인들에게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고 인터넷에서 자살에 대해 여러 차례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살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기장군 일대 저수지 세 곳에 대한 수색을 벌였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울산과 부산 지역 경찰관 1,800명이 동원돼 부산 지역 숙박업소와 편의점, 오락실 등은 물론 기장군의 한박산과 천마산 등 주변 등산로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첫날 용의자를 지목하고도 검거에 실패하며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범행 4일째 경찰은 김홍일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175cm의 키에 건장한 체격, 얼굴에 점이 많고 양쪽에 덧니가 특징인 자매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홍일.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질타를 받던 경찰은 공개 수배 전단지를 부랴부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배포했던 전단지의 용의자 사진이 너무 달라 시민 제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숨진 자매의 부모님은 비통한 마음을 달래며 범인을 잡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하루 1,000장이 넘는 수배 전단지를 직접 붙이고 다녔습니다. 전단지 붙일 때마다 이 새끼 얼굴이 막 내 머릿속에 딱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애들 좀 생각나는 것도 있기 위해서. 범인 검거가 늦어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에도 찾을 수 없었던 김홍일은 한 시민의 제보로 길고 긴 도주국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사건 발생 56일째인 9월 13일 기장군 정관읍에 사는 75세 노인이 한박산의 영지버섯을 따러 갔다가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높이 458m인 한박산에 육분흥선에 있는 등산로 옆 마대자루 안에 사람이 누워있길래 발로 툭툭 찼더니 움직여서 누구요 하고 물었는데도 이 남자는 노숙자란 말만 하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려고 마대자루를 잡아당겼는데 끝까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주민은 산 아래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관이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와가 있는 거라니까. 아, 노숙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미 각종 보도를 통해 자매 살해 사건을 알고 있던 터라 산속에 있는 수상한 남자를 김홍일로 의심했던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기동대 등 200여 명을 투입해 한박산 일대를 수색한 끝에 5시간여 만에 인근 마을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을 벌인 김홍일은 범행 당시 옷차림 그대로의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몸부림치고 이럴 상황 체력적으로 많이 소비가 돼가지고 좀 쉽게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고 이제 잡히고 나니까 홀가분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포된 뒤 김홍일은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왜 살해하게 됐습니까? 왜 살해했습니까? 뭐가 했어? 그러면 어떻게 숨어 지내셨어요? 안에 있어. 산만 옮겨 다니셨어요? 이 자리에서 김홍일은 기자의 질문을 듣던 중 알 수 없는 웃음을 보여 또 한 번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한박사는 사건 발생 이후 김홍일의 승용차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이 발견됐던 곳으로 이미 여러 차례 경찰이 수색했던 곳이었습니다. 경찰 수색에 허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김홍일이 은신한 곳에서는 캔커피 36개와 생수병 31개, 캔사이다 2개 등 70여 점의 증거품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송전탑 공사 현장 인부들이 간식으로 준비해둔 음식을 훔쳐먹으며 산속에서 50여일을 버틴 것입니다. 김홍일은 부산 기장경찰서에서 신원 확인을 받은 뒤 곧장 사건이 발생한 울산 중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산에서. 계속 산에서 지냈습니까? 며칠 동안 산에 계셨어요? 2달 동안 있어요.
2달이요.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값 받으러 왔습니다. 옆에 작업장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이랑 물 구해서 콩커피랑 이제 2딸을 살해한 용의자 김홍일이 잡혔다는 소식에 피해자의 부모님은 내 딸을 한꺼번에 죽여놓고 뻔뻔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 이제라도 범인이 붙잡혀 다행이라며 편히 쉬라는 말을 2딸에게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금 가슴이 좀 뚫릴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꽉 막혀 있습니다. 내일 우리 애 보고 오면은 좀 어떻게 좀 한쪽이라도 좀 뚫릴지 모르겠습니다. 김홍일의 범행 동기는 3년 넘게 사귀어오던 언니의 이별 통보였습니다. 2008년 7월 자매 부모님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홍일은 그곳에서 자매를 알게 됐고 친하게 지내며 언니인 전 씨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경부터 전 씨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까지도 교제를 이어갔지만 날이 갈수록 김홍일의 집착은 커져만 갔습니다. 김홍일은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 씨를 만났고 문자나 전화 목록에도 주로 전 씨에게 연락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집착이 어느 순간부터 전 씨의 생활을 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씨가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 돌아가면 몇 시 몇 분까지 다 알 정도로 집착이 심했습니다. 결국 언니 전 씨는 사건 발생 8일 전 김홍일에게 헤어지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씨는 요새 백화점 근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며 아무래도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홍일의 성격을 알아서인지 집착이 아닌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별 통보에도 김홍일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교제를 계속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매달려도 보고 사정도 해봤지만 전 씨의 마음이 변하지 않자 김홍일은 결국 무서운 범죄를 계획하고 대담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홍일은 범행 하루 전인 7월 19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아침부터 인터넷으로 불 붙는 기름, 주방용 칼 파는 곳, 울산총 구할 수 있는 곳 등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의 불법 안마시술소 2곳에 들려 성매매를 한 뒤 울산 중구에 있는 마트에 가서 25,000원을 주고 식칼 한 자루를 구입했습니다. 경찰 조사 내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전날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 범죄였던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김홍일은 범행 전날 밤 10시 45분경, 그러니까 범행 약 4시간 전 씨에게 SNS 친구 추천에 뜬다, 번호 좀 지워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경 결국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전 씨 자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에 전 씨 자매의 부모님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김홍일은 칼을 숨긴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골목길로 들어가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자매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간 김홍일은 창문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동생을 먼저 살해했습니다.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 있던 언니가 나오자 순간 당황한 김홍일은 베란다를 통해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동네 주민의 차량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때 김홍일은 왼쪽 팔목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김홍일은 언니 전 씨도 살해하겠다는 생각에 1분 만에 다시 2층으로 올라가 119에 전화를 걸고 있던 전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0차례가 넘게 흉기로 휘두르고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가라고 말했다는 김홍일. 김홍일은 집착이 많고 인간관계가 좁은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후에는 언니가 거의 유일한 대화 상대로 평소 전 씨에게 심하게 집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인 사이에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을 경우 헤어질 수도 있지만 김홍일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문자 메시지로는 행복하게 잘 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슴에 칼을 품은 채 어이없는 살인극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김홍일이 구치소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나 교도관들에게 했던 말도 또 한 번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동료 재소자에게는 20년만 지나면 자신이 출소할 거라면서
그때쯤 스마트폰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치소 교도관들에게는 자신이 인터넷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김홍일이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사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유가족과 시민들의 고성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범죄자예요. 왜 우리 만나요? 왜 우리를 가는데? 체육복과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난 김홍일은 범행 현장인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동생을 먼저 흉기로 찌르고 뒤이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진짜 죽을 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호송차에 오르는 김홍일을 향해 날계란과 소금이 날아들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신처였던 한박산에 대한 현장 검증은 취소됐고 유족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악마지,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라를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절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하고 사형언도만 되기를. 50일 넘게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울산 자매 살해 사건. 범인이 구속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한꺼번에 두 딸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은 끝이 없습니다. 2012년 12월 첫 공판. 김홍일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진술을 남겼지만 부모님은 전국을 돌며 2만 5천여 명의 사형 촉구 서명과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사형 구형에 이어 사형 선고까지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자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홍일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이 사형 구형의 이유였습니다. 1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도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교화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불과 3분 20초 안에 2명의 여성, 그것도 자매를 무참히 살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정상이었고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잔인한 범죄를 억제하는 사형제도의 기능을 믿어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가족은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은 김홍일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이별을 통보받자 열등감에서 비롯된 분노와 적개심을 이기지 못하고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나이와 성장과정,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시키느냐며 재판부에 항의했고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선고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김홍일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누군가는 김홍일을 불우한 가정 환경의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성장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 어머니를 따라 경기도 성남과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김홍일은 줄곧 외톨이로 지내다 유독 피해자와의 관계에 집착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회피형, 은둔형 인격장애 증상이라며 불우한 성장 환경 탓에 반사회적 성향까지 동시에 가졌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는 특히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지금 무기징역형이 재소자 교화나 범죄 예방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한 남성의 잘못된 집착이 한순간에 한 집안을 풍비박산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김홍일은 미결수로 수감 중 2명을 살해했으니 한 사람당 10년이라면 20년 정도
징역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서 그때쯤이면 휴대폰 성능이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라는 말도 했었고 검거되는 순간 미소를 띄어 사람들을 경악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가석방에 있는 현 무기징역 제도에 의하면 김홍일이 언젠가는 우리들 곁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는 의미죠. 사회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입니다. 한날 한시에 사랑하는 두 딸을 한순간에 잃은 부모님의 슬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두 자매의 일생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걸까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두 자매의 명복을 빕니다. 채팅앱을 통해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며 용돈벌이를 하던 29세 여성 강모 씨. 강 씨는 2020년 2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36세 남성 김모 씨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두세 차례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7월 1일 저녁 강 씨는 김 씨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돈을 더 줄 테니 손을 묶고 성관계해보는 건 어때? 강 씨는 돈을 더 준다는 소리에 그 제안을 수락했고 같은 날 양산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9시 26분경 김 씨는 손을 묶을 용도로 사용할 로프를 구매한 뒤 울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양산에 있는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11시 28분경 김 씨가 먼저 모텔에 들어가 방을 잡은 후 강 씨에게 방호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뒤 강 씨가 도착했고 둘은 전에 만났을 때처럼 함께 담배도 피우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먹을 음식도 배달시키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성매매 대금을 먼저 이체해 줄 수 있냐며 21만 원을 요구했고 김 씨는 새벽 1시 10분경 강 씨의 대구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새벽 2시 배달 음식도 다 먹었고 이제 남은 건 이 만남의 목적인 성관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 씨는 갑자기 성관계를 못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돈도 보냈는데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고 강 씨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들은 김 씨는 갑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강 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강 씨의 목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강 씨의 목을 연달아 때리고도 김 씨는 도저히 화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치밀어 오른 이 화는 강 씨를 죽여야 끝이 날 거라고. 그래서 김 씨는 강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강 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다음 숨을 못 쉬도록 베개로 강 씨의 머리를 5분 정도 강하게 눌렀습니다. 강 씨가 의식을 잃자 이번엔 화장실에 있던 스프레이통을 가져와 뒤통수를 4대 차례 가격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던 김 씨의 눈에 또 하나의 살해 도구가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성관계할 때 쓰려고 사왔던 로프였습니다. 김 씨는 손목을 묶을 용도로 샀던 그 로프로 강 씨의 목을 사정없이 졸랐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 본인의 가방에 있던 청테이프를 꺼내 강 씨의 얼굴을 감아버렸고 옷은 다 벗겼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살해당한 강 씨.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 씨는 강 씨에 대한 범행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강 씨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담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배에 불을 붙인 후 강 씨의 몸에 지지면서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망한 강 씨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김 씨는 강 씨의 사망을 확인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번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 강 씨를 넣은 뒤 약 10분간 지켜보며 미동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강 씨가 사망했다는 걸 2차례에 걸쳐 확인했지만 돈을 받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그 사실에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김 씨는 숨진 강 씨에게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또다시 저지르게 됩니다. 김 씨는 성관계에 대한 욕구를 숨진 강 씨를 대상으로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나체 상태인 강 씨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빨면서 사체를 오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살인해 사체 오욕까지 한 김 씨는 강 씨의 지갑을 챙겨 사건 현장인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지갑에 들어있던 여러 장의 카드 중에서 대구은행 카드만 사용하며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약 11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김 씨는 그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거나 택시비로 사용했고 PC방에도 들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강 씨를 살해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PC방까지 간 김 씨. 김 씨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강 씨의 카드를 쓴 건 사실상 본인이 대구은행으로 보냈던 성매매 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당한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이은 조사에서도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체에 대한 의혹은 성매매 대금을 보내줬는데도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아쉬워서 그랬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건 피해자 얼굴 보기가 너무 흉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김 씨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5월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 7월에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엔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강 씨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진술하긴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죽은 건 피해자의 잘못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어 충동 조절이 어려운 장애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료진은 피고인에게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건재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울산지방법원은 김 씨가 이전에도 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점과 살인의 범행 동기가 단순히 성관계를 거부한 이사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는 김 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보냈다는 점과 범행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고 책임을 면하려 하진 않았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는 후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김 씨를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이기적인 모습의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적 욕구가 좌절당한 남성이 그 순간 내재해 있던 공격성의 이빨을 드러냄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살해하고 난 뒤 피해자의 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까지 추구했다가 검거 이후 감형을 호소한 범인의 형태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인간의 이기적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강 씨를 살해하고 사체에 대한 의혹까지 범한 김 씨. 과연 28년의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2005년 4월 21일) 오후 9시 30분경 울산 남부소방서로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폐목재가 쌓여있던 울산 문수 축구경기장 인근의 한 야산. 당시 건조했던 날씨 때문에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지만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화재 진압 덕분에 불꽃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고 잔불을 정리하던 한 소방관이 폐목재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담요에 쌓인 채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있으니까 한두 정량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키우는 거 알아. 시신의 상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손, 양 발가락이 모두 절단됐고 얼굴은 예리한 흉기로 난도질을 당한 듯 피부가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둔기 형태의 무언가로 찍힌 듯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고 신체는 전반적으로 심한 화상을 입고 까맣게 탄 상태였는데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토치와 같은 기구로 그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경찰들도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구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지만 용의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주변에 CCTV가 없었고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라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범인이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이라는 점 정도만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양손, 양 발가락을 모두 절단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칼로 난도질하는 등
범행 형태에서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면 바로 정체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범인의 심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행 형태는 면식범에 의한 살인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면식범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해자의 신원만 밝혀진다면 범인 검거가 쉬울 거라고 보고 신속하게 국과수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은 30,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혈액형은 O형, 신장은 158cm의 통통한 체격이었고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미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금리 7개를 하고 있었던 점과 발 크기가 유난히 작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어느 정도 파악되자 범인의 윤곽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체 경직도로 범행 시간을 추정한 결과 피해자는 4월 21일 오후 4, 5시경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패목발화 추정 시간은 오후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불과 2-3시간 만에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뒤 시체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옮겨 유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범행을 마무리한 점으로 봤을 때 범인은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범인은 패목재가 쌓여있던 장소가 평소 인적이 드문 곳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시체 유기 장소로 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으로 평소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많았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군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울산 내 화물차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울산에서 실종되거나 가출 상태인 30, 40대 여성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용의자군이 어느 정도 특정됨에 따라 범인이 검거될 수 있다는 울산 시민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 달리 범인의 행방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앞선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군에서 범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이제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구강에서 발견된 금리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는 부검 당시 윗니 2개와 아랫니 5개가 금리 시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 당시 여성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7개 정도의 금리 시술을 받았으면 시술자도 기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측하고 울산 치과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등의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통해 발견한 피해자 속옷에 대해서도 2004년에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사실을 알아내면서 구매자를 일일이 추적해 조사했지만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커녕 피해자의 신원조차 알아내지 못하자 한편으로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 혹은 미립국자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사 결과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인적 사항만 알려줘도 포상금 2천만 원을 제공한다며 공개 수배도 진행했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의미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산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무거동 토막 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미제로 남은 사건입니다. 실종자나 가출자도 아니고 키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발 사이즈, 그리고 7개의 금리를 한 특이사항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미립국 등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이를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살인사건은 가장 심각한 범죄로 발생 시에 수사력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미제 사건도 드문 편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해당 사건의 범인은 사건을 여전히 기억할 것이고 관련 정보를 누군가에게 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수상한 거동에 대한 제보 그리고 그 시점에 사라진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신원 특정 및 가해자 검거와 처벌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사건의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추후 화재 감식 결과 범인의 고의적인 방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만 유기했을 뿐 화재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화재,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기적적으로 불에 타지 않고 소방관에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원혼이 범인을 잡아달라고 우리들에게 알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DNA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만 밝혀진다면 범인 추적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16일) 오전 11시 50분경 경주 외동지구대에 한 50대 남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며칠 전 경주 용담사 인근 계곡에 늦은 밤 친구들과 개구리를 잡으러 갔었다는 남성은 그곳에서 사람 형태의 물체가 나무에 걸쳐져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귀신인 줄 알고 너무 놀라서 급히 도망쳤는데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해보니 사람의 시신이었던 것 같아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남성이 알려준 장소로 곧바로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이내 깜짝 놀라고 맙니다. 정말 신고자의 말대로 계곡 주변 한 나무에 사람 형태의 물체가 걸쳐져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사람의 시신이었던 것입니다. 발견된 시신은 30, 40대로 추정되는 여성. 아래 위로 감색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밑창이 깨끗한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는데 당시 한겨울임에도 시신의 부패가 심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살해된 지 상당 시간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나무 주위로는 마치 굴러떨어지다가 뜯겨진 듯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혈흔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발 밑창이 유난히 깨끗한 점으로 보아 범행은 실내에서 벌어졌을 것이라 추정했고 이후 시신을 차량과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해 옮긴 뒤 계곡 밑으로 던졌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 형태로 봤을 때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다행히 일부 손가락 의지문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 경찰은 쪽지문을 토대로 신원 추적에 들어갔고 시신이 한 달 전 경주에서 실종된 40대 여성 엄모 씨임을 알아냈습니다. 한 달 전 엄 씨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고 범인이 면식범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찰은 금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엄 씨가 경주시 황호동의 한 사창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알아내 인근 업주들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엄 씨가 운영하던 업소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02년 8월경 엄 씨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엄 씨가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업종 특성상 원한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경찰도 처음엔 관련 종사자들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군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범인으로 추정할 만한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업주들도 엄 씨와는 엄 씨 모친이 업소를 운영할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 평소 관계는 원만했고 몇몇 업주들과 엄 씨가 다툰 적은 있었지만 원한을 살 만큼의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업소 사장이 엄 씨가 실종되기 직전 평소와 조금 다르게 행동한 날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엄 씨는 평소 화장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엄 씨가 진하게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길래 안 하던 화장을 했냐라고 묻자 누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대답했다면서 그 날짜가 11월 16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날짜는 엄 씨가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그날 엄 씨가 누구를 만나러 간 건지 알아내기 위해 엄 씨의 통화 내역, 계좌, CCTV 행적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 은행 차장 김모 씨와 엄 씨가 16일 날 만났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엄 씨의 자산을 관리해주던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곧바로 김 씨가 근무하고 있던 은행으로 찾아간 경찰.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 씨의 예금을 관리하던 김 씨가 2002년도부터 22차례나 엄 씨의 예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 금액은 무려 1억 9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엄 씨도 숨진 채 발견되기 넉 달 전인 2004년 8월경 이 사실을 알고는 크게 난리를 쳤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러한 금전 문제로 인해 엄 씨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엄 씨가 죽었는지도 몰랐다며
엄 씨의 돈을 횡령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돈이 급해서 그랬을 뿐 빚을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 굳이 왜 엄 씨를 살해하겠느냐며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당시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였고 이른 나이에 차장 직급을 달았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던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엄 씨와 만난 것에 대해서도 빚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는데 엄 씨의 독촉이 심해져 기한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며 양남에 있는 한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역전에 엄 씨를 내려주고 본인은 포항에 살고 있는 내연녀를 만나 새벽까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연녀도 김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며 저녁 늦게 김 씨와 만나 새벽까지 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 외에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경찰이 11월 18일 날 길거리에서 엄 씨를 봤다는 한 미장원 원장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틀 전인 11월 16일 엄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김 씨는 알리바이가 성립돼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력한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수사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고 용의자군을 인근 전과자까지 확대해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려던 그때 김 씨가 근무 중인 은행의 한 경비원으로부터 김 씨와 관련된 진술을 다시 확보하게 됩니다. 은행 경비원은 11월 25일 김 씨가 멸치젓갈을 차량 조수석에서다 냄새가 배겼다며 의자를 본인에게 들고 와 처리를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에는 평소 깔끔했던 김 씨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별다른 의심 없이 조수석 의자를 넘겨받았고 이후 창고에 보관하다가 얼마 전 경주 시내 인근 공터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16일 날 엄 씨와 만나고 일주일 뒤 차량 조수석을 버린 김 씨. 이미 알리바이가 성립돼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김 씨였지만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했던 경찰은 즉시 경비원이 알려준 공터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 인근을 샅샅이 뒤졌지만 조수석 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주 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 매립장을 뒤지고 인근 카센터를 비롯해 의자가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여일 동안의 조사에도 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자 추적을 포기하려던 순간 머리를 식힐 겸 우연히 들른 한 다방에서 형사들은 한 고물상업자를 만나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수십 년 경력이 있었던 고물상업자는 차량 조수석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물상업자들은 잘 수거해가지 않고 시청에서 수거해 매립장에 처분했을 건데 형사들이 매립장을 다 둘러봐도 없었다면 고물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수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고물상 몇 군데를 알아내 형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고물상업자가 알려준 신생 업체들을 곧바로 찾아갔고 그중 한 곳에서 정말로 김 씨가 버린 조수석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버린 의자에서는 혈흔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붉은 얼룩이 발견됐고 경찰은 곧바로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김 씨의 신변을 다시 확보해야 했던 경찰은 김 씨가 근무하던 은행을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김 씨는 휴가 중이라 자리에 없었고 연락을 하기에도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었기에 경찰은 김 씨가 복귀하는 날에 다시 찾아오기로 결정하고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준비를 하고 있던 경찰에게 한 은행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얼마 전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VIP 고객들에게 선물하던 담요가 떨어져 있어 주워왔다며 체크무늬 담요 한 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VIP 증정용 담요는 평소 대형 금고 속에 보관 중인데 이를 열 수 있는 건 현재 차장 직책인 김 씨 외에 몇 명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요를 수거해간 경찰은 담요에서도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담요도 의자와 같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곧이어 밝혀진 국과수의 검사 결과 놀랍게도 피해자의 혈흔과 두 증거물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김 씨를 엄시 살해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일까? 첫 경찰 조사 때 완강히 범행을 부인한 것과는 달리 김 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빌렸었습니다. 빌렸었는데 자꾸 그걸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위에다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좀 많이 겁이 났습니다. 김 씨가 밝힌 사건 이전 말은 이러했습니다.
2002년 8월경 모친이 유산 3억여 원을 들고 찾아온 엄씨는 당시 학교를 나오지 않아 금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비밀번호와 통장, 인감 등을 김씨에게 모두 넘기고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씨의 아내는 심장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치료 중인 상태였고 아내의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김씨는 엄씨의 돈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한 푼, 두 푼이었던 횡령액이 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어느새 1억 원이 훌쩍 넘어갔고 그러다 2004년 8월경 은행 자체 감사에서 횡령이 적발되었고 이후 적금 문제로 은행을 찾아온 엄씨에게도 이 사실을 들키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일이 커지기 전에 엄씨와 합의해 천천히 빚을 갚아가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엄씨의 빚독촉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이런 엄씨를 달래기 위해 몇 차례 만나 식사도 하고 심지어 잠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엄씨의 독촉은 여전했고 심지어 이제는 잠자리를 가졌으니 부인이 죽으면 나를 책임져라며 결혼까지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엄씨의 요구에 점점 압박감을 느끼던 김 씨는 2004년 11월 16일 엄씨와 저녁 식사를 가진 뒤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딸을 사창가에 데려갈 것이라는 엄씨의 말에 격분해 차에서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를 도와 거짓 증언을 했던 내연녀 역시도 범인 은닉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엉터리 진술로 사건을 꼬일 뻔하게 했던 미장원 원장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처벌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러 목격자 및 주변인의 신고가 더해져서 범인 특정과 사건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먼저 계곡 시신에 대한 초기 신고 그리고 피해자 주변인의 실종 신고 덕분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시신에 남아있던 쪽지문 대조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후에 은행 경비원이 가해자의 수상한 행동을 신고한 것이 범인 특정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으며 주요 증거인 자동차 조수석을 회수하게 된 계기도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고물상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은행 사은품 담요에 대한 은행원들의 증언이 미세 증거의 확인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정보들이 모이고 연결을 이루어서 결국은 피해자의 신원 확인, 그리고 가해자 특정, 범행의 직접 증거 발견까지 이루어낸 사건으로 시민들의 협조 그리고 이를 이끌어낸 수사팀의 노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김 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내의 치료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을 김 씨는 2015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2일) 밤10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전화를 받고 급히 집을 나선 50세 여성 박모 씨. 박 씨는 그날 이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박 씨의 동생은 며칠째 누나와 연락이 되지 않자 4월 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실종 당일 박 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박 씨는 자택 근처에서 콜택시를 타고 밤 10시 47분쯤 해운대모 호텔 앞에서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박 씨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4월 15일 박 씨의 실종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됐고 박 씨의 가족들은 박 씨의 행방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1억 원의 사례금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49일째 되던 5월 21일 안타깝게도 박 씨는 부산 울숙도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가방 안에서 쇠사슬과 노끈으로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끝에 붙잡힌 범인은 충격적이게도 당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박 씨의 남편 53세 강모 씨였습니다. 강 씨는 국내 최고 명문대를 졸업해 이른 나이에 교수가 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일하면서 한때는 한국컴퓨터범죄학회라는 단체에서 학회장직을 맡아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고 여기 제일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치면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강 씨는 학원을 운영하던 박 씨에게 이혼 사실을 숨긴 채 7년여간에 걸쳐 구애를 했고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박 씨는 학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은 재력가였는데 강 씨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 씨의 일방적인 구애 끝에 이뤄진 두 사람의 결혼을 두고 돈 때문이라는 소문이나 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일까 어렵게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만 결혼 초기부터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금전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강 씨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떠나며 별거에 들어가게 됐고 아내 박 씨는 강 씨를 상대로 결혼지 참금 명목의 돈 4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협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실종된 박 씨의 수사를 처음 진행할 때부터 남편 강 씨를 의심했습니다. 강 씨는 부인이 실종되기 전에 통화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 씨 자신의 통신 기록을 보여주며 실종 당일에 부인과 한 문자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자 강 씨는 문자와 통화는 다른 개념 아니냐며 연락이라 물었다면 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실종된 아내를 찾기보단 본인이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경찰과 말장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박 씨의 가족들은 네 번째로 혼인한 강 씨가 혼인신고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 의견 차이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상황인 만큼 범행 목적이 확실하다며 강 씨를 의심했습니다. 유죄작품으로 가서 누나가 안 나타나면 실종으로 가버리면 이혼 소송도 중단이 되버릴 거고 그러면 누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당연히 배우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강 씨는 박 씨가 실종된 날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침부터 동호회 회원들과 등산하고 오후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집에 가다가 집 근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강 씨의 주장을 확인해 본 결과 강 씨는 그날 등산을 마치고 회식한 게 맞았고 술집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회원들은 그날 강 씨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강 씨가 술잔을 받아도 술은 잘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날 해운대 인근에서 회식 자리를 가진 강 씨가 해운대 인근 숙소에서 하차한 뒤 사라진 박 씨의 실종과 분명 관련이 있을 거라 보고 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 씨의 집과 차,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컴퓨터는 이미 포맷돼 깨끗했고 차도 중고로 판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 씨가 차를 판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갔는데 다행히 강 씨의 차는 그때까지 팔리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차량을 정밀 감식한 결과 차량 내부에서 아내 박 씨의 혈흔이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혈흔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혈흔은 다른 이유로도 검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 씨도 아내 박 씨의 혈흔에 대해 아내가 차 안에서 코피를 흘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씨가 박 씨 실종과 연관됐다는 직접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던 중 강 씨의 수상한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아내 박 씨가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4월 4일 강 씨는 카카오톡 본사까지 찾아가서 한 사람과 나눈 메시지 기록을 서버상에서 아예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청 포렌식팀은 사흘 밤낮을 지새우며 메시지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메시지 대화 상대는 바로 강 씨의 내연녀 49세 최모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방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몸을 잘 챙겨야 일을 잘 치를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살인을 공모한 증거로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연녀 최 씨는 박 씨가 실종된 뒤 한 달이 지난 5월 3일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복원된 메시지 내용과 40여일간 모아온 증거를 토대로 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실종된 지 49일째 되던 5월 21일 을숙도대교 아래에서 박 씨의 사체가 든 가방이 발견됩니다. 앞쪽에 마대 자루하고 그다음에 목걸하고 체인 이런 걸 해가지고 감춰 있었습니다. 사체는 쇠사슬과 노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고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다음 날인 5월 22일 경찰은 강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해외로 도피한 내연녀 최 씨는 인터폴에 수배했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강 씨는 내연녀 최 씨가 주범이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도와주기만 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계획된 거 아니었습니까? 공범 여부는? 그렇지만 않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강 씨가 자신을 주범으로 지목하자 내연녀 최 씨는 모든 걸 자백하겠다며 자진 귀국했습니다. 2004년 혼자 자녀를 키우며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최 씨는 우연히 강 씨를 손님으로 만났는데 그때부터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 씨는 자신이 아내인 박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내연녀 최 씨에게 살인 공모를 제안했습니다. 강 씨는 최 씨에게 아내가 돈이 많은 것 같다며 14억 원 정도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집을 사주고 커피 전문점을 차려 당신이 관리하도록 해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강 씨는 3월 27일 부산의 한 아웃도어 매장에 들러 박 씨의 사체를 처리할 목적으로 스포츠 가방을 구매했고 내연녀 최 씨와 함께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등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함께 물색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인 4월 2일 밤 11시쯤 강 씨는 해운대 인근 모 호텔 근처에서 아내 박 씨를 만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근처 한적한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강 씨는 범행 뒤 당초 계획대로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내연녀 최 씨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차량 트렁크에 미리 준비해둔 쇠사슬 관옥끈으로 박 씨를 묶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으슥한 한 골목에서 박 씨의 시신이 든 가방을 최 씨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계획해둔 알리바이를 위해 먼저 돌아갔고 최 씨는 혼자 박 씨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을숙도대교로 향했습니다. 을숙도대교 인근에 도착한 최 씨는 사체가 든 가방을 강물 속으로 던지려고 했지만 혼자만의 힘으론 도저히 가방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유기에 실패한 최 씨는 이튿날 새벽 3시 40분쯤 강 씨와 함께 다시 을숙도대교에 와서 사체가 든 가방을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꾼 강 씨와 내연녀 최 씨. 하지만 을숙도대교 인근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던 학생들에 의해 박 씨 사체가 든 가방이 발견되면서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안을 하려 했지만 시신 내부 폐 상태가 심해 정밀 감식을 통해 지문을 대조한 결과 실종된 박 씨 이미 확인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강 씨에 대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수단과 방법, 결과 모두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본인은 피해자의 폐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재반 사항을 참작하면 재산 문제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내연녀 최 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사체 은닉 등 범행 수법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강 씨에게 징역 22년을,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 씨와 최 씨 두 사람은 숨진 박 씨 유족에게 1억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교수 강 씨는 애초부터 관련 진술이라든지 조사 시 보고서, 사건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일정한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이 범죄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자만하는 그런 멘트들이 지인들에 의해서 진술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통상적이기보다는 조금 지나친 3번의 결혼과 이혼,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윤리성이라든지 도덕성이 약화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전적 또는 성적인 과대한 욕망, 그래서 교수라는 그런 지위에 걸맞지 않은 이중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런 범죄자들은 내재된 범죄성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범죄화되는 데는 특정한 그 상황적 요소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망한 부인과의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사실 원했는데 재산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이제 촉매제가 됐을 것이고요.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공개된 강 씨의 추악한 민낯. 엘리트 교수였던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명예와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돈이었던 걸까요?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